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더 시즌3 37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37회 방송 2부는 초대 손님 없이 오랜만에 저희끼리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로 예상대로 선출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국회가 더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분도 좀 계세요. 근데 네. 극중인데? 극중주의는 네. 그 정치적 중용인데 너무 또 그런 발목 잡으시면 극중이 아니지 극발이지. 그냥 극중 그냥 말씀하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데서 아주 불쾌함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협조를 좀 안 해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엄청 많죠. 네. 그런데 야당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민의당의 도움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될까? 그럼요. 저는 안철수 후보의 당선이 사실 별 의미 없다. 약간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대표라는 게 사실 정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게 당대표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5.1%에서 5.9%로 0.8%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상에 이게 이런 거거든요. 원내대표랑 당대표랑이 서로 이제 특히 야당에서는 당대표가 지지율을 올려서 그걸로 원내대표랑 상의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방향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 근데 지지율을 많이 못 올리면 그 입김이. 그러니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또,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지율을 한 2배라도 올렸으면, 가령 5%에서 10%까지라도 올렸으면 지지율을 살아나고 있으니까 소위 극중주의. 이걸 한번 좀 따라주셔. 이럴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게 가능한가. 이제 이런 면에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많은 기자분들도 저한테 물어보는데 전략이 뭐냐. 그래서, 사실 전략이라는 게 뭘 좀 주고받고 이래야 전략이 좀 성립이 되는데,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가 뭘 주고받고 할 수 있는 형편들이 아닙니다. 즉, 바꿔 말하면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so개해드리면, 일단 100대 과제에 대해서 담당 의원들을 다 두었습니다. 이제 곧 발표를 할 텐데요. 그리고 하나 있고 그 중에서 10대 핵심 국정과제의 TF를 구성했습니다. 잘한다. 10대 핵심 국정과제가 어떤 거냐면 최저임금 인상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들 이 문제 좀 대책을 세우는 TF.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신재생 에너지 육성 TF. 공교육 강화 및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TF. 그리고 아까 이야기 잠깐 어제 있었죠. 어제 이야기했던 통신비 인하 TF. 네. 그리고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TF.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지만 언론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TF. 또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TF. 또 많이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권력기관 개혁 TF. 그다음에 부동산 안정 및 서민 주거복지 TF.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 이렇게 10개를 꾸렸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이 법안 문제를 좀 통과시키기 위한 책임의원제를 실시합니다. 책임의원제. 그래서 의원들이 한 가지씩 또는 두 가지씩 맡아서 책임지고 좀 한번 법안 통과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의원들도 좀 이제 그 법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부하고 우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준비했던 바탕으로 어떻게 좀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적폐결산 국회가 돼야 되고 다음번 정기국회가 동시에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국회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저희들의 과제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쨌든 현재 안보 위기 이런 국면들이 있습니다만 이 법안 문제는 좀 약간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지루하긴 합니다만 제 말씀이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방위적으로 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통신비 관련하여 보편요금제 핵심이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단통법. 그렇습니다. 네. 근데 TF팀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또 책임의원제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거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야당이 협조 안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 어머나. 아우 정말 진짜 훅 들어와. 그래요. 최민희 의원님. 네. 지금 지방선거 한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 벌써부터 야3당이 지방선거에서 공조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수도권
이거 공조 안 하면 우리는 전멸이다 이런 얘기까지 벌써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조 네. 안 하면 전멸이다 이 얘기는 다 해요. 그런데 보면 누구는 누구 빼자, 누구는 누구 빼자, 누구는 누구 빼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건 다 다르고. 예,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쉽게. 연대나 공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우리가 다 해봤는데요. 사실 그런 연대나 공조에서 우리가 성공한 적이 있냐고요. 별로 아니 근데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보면 그 정의당하고 이제 연대한 적이 있었죠. 예. 근데 가령 그건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교육을 기반으로 한 연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의 연대 양상은 어떤 거냐면 50%가 넘는 정당대 합쳐서 30%인 정당이 몸부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지율 외에는 아무것도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또 이기는 숫자가 나오면 뭐 본인들이 가치나 이런 걸 떠나서 뭐 어떤 뭐 설레임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레임을 가지겠지. 너무 예쁜 단어야. 아니 본인들은 그렇게 설렘을 가지겠지. 근데 지금은 그런 가치나 지향에 대한 연대도 아니고 동시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치공학도 너무 나가서 이게 국민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오히려 그렇게 묶이는 순간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국민들이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그리고요 이 지금 야삼당이 아직도 촛불의 의미를 모르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촛불이 원하는 건 그런 정치공학적인 상층부의 이합 집산이 아닙니다. 밑바닥부터 바꾸라는 건데 지금 적폐적 행태를 하면 정말 더 외면받죠. 그리고 진짜 그 순결한 보수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쪽 말고 순결한 보수들은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그렇죠. 계십니다. 예.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주특기 또 나왔습니다. 뭐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는데 대통령 탄핵 이야기. 제가 그 아주 막 정가빈 의원이 그거 누구 제가 못 참아가지고요. 막 그런 거예요. 진짜 저 정서적으로. 그래갖고 강훈식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그런 의원들을 좀 속아낼 필요가 있겠다. 그래갖고 제가 국회의원 근데 왜 국민소환제. 저한테 왜 죄송해요? 그냥 그러면 강훈식 의원도 대상이 되니까. 아니 내가 뭐 잘못 안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 잘못 안 했는데 왜 나를 이야기해? 걱정하지 마, 해. 그냥.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해가지고요. 네. 이게 진짜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럼 그리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을 탄핵하면 되지 왜 소환제를 하자고 하는데 국회의원은 탄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받았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달 만에 탄핵이 꺼냈거든요. 이 집단이. 예, 그랬다가 이제 지읒일보 비롯해서 막 탄핵 얘기가 100번 넘어갔더니 네, 진짜 네. 탄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 대통령 선거 결과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대선 건데. 불복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대선 불복이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좀 청와대가 규탄해야 될 이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논평을 내고 반박을 한 거라고 봐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이상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은 그렇게 몰아갔던 한 명 두 명 말하고 아무 대응을 안 하면 이거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되는 걸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청와대의 의중이라고 보고요. 근데 사과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고 저는 이제 이런 대목은 사실 좀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가변 의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우리가 안 가지면 그쵸. 그 다음에 또 다른 제2, 제3의 정가변이 되고 어느 날 100명의 정가변이 떠들면 예. 이게 정말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원내대변인 단호하게 좀 논평을 내시지 그랬어요. 네. 논평의 문제일까? 우린 원내대표가 또 이야기 해버렸어 오늘 아침에 세게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미 이런 거예요. 이게 정치권의 싸움도 있지만 지지층의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대목에서. 즉 바꿔 말하면 저렇게 말하면 보수 집단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얄팍하게 소위 말하는 이분이 이제 그 대구 경북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이신데 그 영남 지역의 국회의원이신데 영남에서 이렇게 말하면 인정받는다? 이거를 완전히 발목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지지층 안에서 너무 무리한 이야기였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정말 정가변 의원도 욕먹는구나. 이런 정도 분위기로 우리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싸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셔서 부끄럽게 만들어야 이런 말 하면 내가 우리 지지자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구나. 이런 게 의원들 사이에서 스물스물 퍼져야 한국당의 의원들도 그런 말하고 눈치 보게 되고 이건 도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래놓고 사과를 거부하는 이런 분위기는요 아예 이번에 없애야 돼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다고모직 광고 듣고 와서
이번에 또 뭐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뭔가 수상한 파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2부속실 하면 내가 치가 떨리지. 이게 최순실 담당했던 부속실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2부속실에서 제일 먼저 이상했던 게 윤전추의 필라테스 장비가 나왔고 그다음에 시계, 몰카형 시계가 나왔고 그다음에 침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살림살이 일체가 나왔어. 최순실 살림살이. 그리고 이게 문고리 3인방 중에 안봉근이 근무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그 원래 제2부속실은 이제 영부인을 이제 보좌하는 곳인데 그때는 최순실 부속실이었다고 보는 게 그렇죠. 타당한 것 근데 같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번에는 영부인이 없으니까는 부속실 없애겠다 그러지 않았나요? 예, 없애겠다고 했는데 슬그머니 생겨서 주로 무슨 업무를 하겠다 그랬냐면 민원 처리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됐고 이제 윤전추의 필라테스 장비를 제가 폭로하면서 문제를 삼았어요. 그랬더니 윤전추가 민원 업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민원 업무 한 거 가져와봐라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수순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최순실을 담당했다면 굉장히 그쪽으로선 숨기고 싶을 텐데 왜 이게 컴퓨터에 남아 있었던 거죠? 뭐 제가 남긴 건 아니니까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걸 처리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못 가진 것 같아. 그러니까 급하게 이거 짐 싸서 왜냐면 윤전추 불려가고 뭐 안봉근 불려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탄핵 네. 국면에서. 그리고 검찰 특검에 출두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자기네들 꼬리 감추기, 즉 자기네들 숨기 바빠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자 이런 개념도 못 가졌던 것 같고 실제로 8월 10일 날 처음 발견됐는데 이제 28일 날 발표한 것도 보면 청와대에서는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어디까지 공유해야 되는지 아마 법적 검토를 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9,308건의 문건이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엄청 발표됐는데 그때 몰래카메라가 남녀 1인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윤전추가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했었고 다른 하나가 이영선 행정관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그 몰카라는 건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테이프에 흔적이 있지 않을까요? 왜 샀는지도 있을 거고 뭐 그렇죠. 너무 많을 것 같아. 블랙리스트 관련된 이야기도 있을 거고 여기에 실제로도 최순실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배후 조정했는지에 대한 내용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다 나올 것 같아요. 누군가는 기록을 하거든요. 아니 뭐 하려고 하다못해 저 시계를 몰래카메라 시계를 왜 샀냐? 이러이러해서 필요해서 사야 된다. 이게 그렇죠. 뭐 신청서라도 올려야 되거든 공무원들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 그런 데이터들이 다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아직 청와대에서는 세세하게 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이죠. 어떤 법적 문건이 검토하고 제가 볼 때 이제 필요한 자료들은 검찰이 이관할 건 이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블랙리스트 건이 만약에 또 나왔다고 하면 그 1심에서 무죄 받은 조윤선이 일부 무죄 받은 조윤선이 상당 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미치겠죠. 근데 이걸 자료로 인정이 되는가가 중요해요. 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누구죠? 증거로. 지난번에 그 우리 성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한국당의 대구 경북의 의원인데 검사 출신의 그분이 어젠가 그제 법안을 발의했다는 거야. 법안을 발의했는데 뭐냐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 법안 관련된 거 법안을 발의해서 법안 내용이 이게 발견되면 무조건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확인 법안. 못하게 하고 이관하는. 이관하는. 그런 건 통과되면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법입니다. 그런 법안을 또 그거 다 기습적으로 맛있겠습니까? 그 누구지? 그게 지난번에 어쨌든 이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법안 발의했다고 어떤 기자가 저거 어떻게 대응하냐고 저한테 그래서 무시하면 되지 뭐. 야, 별로 논평도 하고 싶지 않고 예. 우리가 통과 안 시킬 테니까 예. 걱정하지 말라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아도 법관의 심증 형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원전 원장 재판 같은 경우에도 우주원장 그 검찰이 새로운 기록들이 증거들이 있으니까 좀 선고기를 연기해달라 그랬는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재판부에서. 그래서 다 걱정하셨는데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나왔던 게 다 인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충분히 인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나올 거야. 그렇죠. 뭐가 나올지 좀 진짜 지켜봐야 될것 일도 같고. 못하고 농담만 잘하고. 정리도 못하고. 정리도 못하고. 정리라도 좀 잘하든지. 그렇게. 나 몰카 시계 자꾸 하니까 요즘에 그 문재인 시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문재인 시계 받았어요? 저못 강훈식 받았어요. 의원님? 이 점은 뭐 원외나 원내나 다를 세임 게 없네요. 같네요. 네. 여성 의원들은 받으셨어요. 대통령님! 저도 시계 주세요! 여성 의원들은 받으셨는데 우리 청와대 지난번에 워크숍 끝나고 점심 청와대 가서 먹었잖아요. 네. 먹고 뭐 다들 그게 관심사니까 의원들도 혹시 시계나 전달해 주시나 이랬더니 품절이 돼서 품절. 이후에 재생산되면 보내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근데 안 기다려야 돼요. 한대요. 안 할 수도 있죠. 왜 안 하냐면 그거를 더 많이 만들면 희귀성이 떨어지니까. 희소성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안 만든대요. 그러니까 배송- 나 저기 할래요. 그 모방해서 만드는 거 있죠. 모방해서? 내가 이미테이션? 짝퉁 만들래. 아, SBS 아나운서 배성재 씨도 매번 자랑하더라고. 이렇게 SNS에 자랑하고 이러는데. 참고로 저는 받았지요. 어디서? 비밀이지요. 훔쳤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다음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 강훈식 의원님 또 선약이 있어가지고 역시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강훈 의원이 굉장히 일찍 왔는데 제가 조금 늦는 바람에 네. 강훈식 의원이 끝까지 함께 아우. 못하는 거. 이 작가 진짜 매너 좋다. 아까 빼고 오래오래 방송하실 거야. 인사하시죠. 죄송합니다.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그럼 MBC, KBS 방송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네요. 이 얘기는 뭐 강훈식 없어도 대변인, 돼요. 네. 그래요. 예, 지나가면서 다시 쳐다보고 가네요. 예. 들었어. 예. 그래, 그 MBC, KBS가 파업, 양 방송국이 다 파업을 이제 하기로 네, 했습니다. 네. 했는데, 뭐 우리가 당연히 응원을 해주고 힘을 실어드려야 네. 되겠지만, 문제는 지금 MBC, KBS 양쪽 이제 거의 임원들이 네. 안 나가기도 버티니까 가장 큰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거는 이제 방통위가 11월부터 지상파 제어가 심사합니다. 근데 파업 상태는 경영 점수가 엄청 낮아지는 겁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이분들이 너무 하시는 게 제가 옛날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DJ 정부 들어서고 MBC 사장 중에 한 분이 이게 자기가 버티면 MBC가 망가진다고 좀 보수적인 분이었는데 딱 사표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보수 진보 뭐 정당적인 자기 성향을 넘어서 MBC를 사랑해서 처신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MBC 그 임원진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없고 그냥 박근혜 세력 예, 그다음에 일부 그러니까 정파 새누리당 쪽과 되게 가까우신 느낌. 네.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방통위는 이게 파업에 들어가면 이 상황이 경영 능력과 직결되거든요. 평가하시면 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방통위원장이 되고 나서 네. 그 좀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하실지. 근데 지금 이호성 방통위원장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임기 보장 안 할 수도 있다. 얘기했으니까. 예, 그런 얘기 이미 하셨고요. 그리고 되게 정중동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방통위가 갖고 있는 큰 권한이 예. 이 제어가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MBC의 경우는 특별 근로감독관이 파견돼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거를 노동부가 검찰에 고발한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경영 능력에선 심대한. 네. 뭐 시청률 바닥인데 마이너스입니다. 뭐. 그리고 시청률도 바닥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엄격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야당에서 방송 장악 음모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예를,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 이걸 예를 들면서 난리를 쳤거든요. 그거 얼마나 그게 웃기는 얘기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네.
일단 이 행태 자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 과정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보고 받으시고 의견을 얘기하신 거예요. 대통령이요? 공개적으로. 예. 예. 공개적으로 방송 장악을 지시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오히려 이명박근혜 정부는요. 국회에서 물어보면 대명천지의 방송 장악은 없다. 그래놓고 방송 장악하고 그 상태를 즐기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방송을 중립화하는 방안으로 예. 이제 그동안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절대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사장을 뽑을 때 예전에는 과반, 이사의 과반이 찬성하면 됐는데 이제 이사 3분의 2가 찬성하도록 그런 규정을 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KBS가 지금 11명이잖아요. 7명이 여당 쪽이에요. 그리고 4명이 야당 쪽 성향입니다. 그럼 7대 4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3분의 2면 8명이 찬성해야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당 성향의 분이 한 분 더 찬성해야 사장을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야당이 동의하는 인물이니까 사실상 진짜 중립적인 인물. 예, 그리고 때로는 오히려 야당 성향의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죠. 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때 이 법안에. 근데 이제 우리 당의 의원이 냈기 때문에 그냥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뭐 그냥 발의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그때 올해 이제 방송적으로 했던 분들은 거의 다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그냥 그 우려를 표명하신 정도입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이걸 지금- 그럼 그 전에 발의된 법안을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검토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검토하실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이게 어차피 법안 소위나 네. 논의하다 보면 여러 법안이 상정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과반수가 찬성하면 사장 임명되거든요. 네. 그건 현행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절대 의결 정족수를 법안 심사 소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시면 하면 됩니다.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안을 바꾸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논의하시면 됩니다. 야당은 그 재검토하는 것도 반대. 지금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도 반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은 충분히 토론하고 의제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뭘 의제화하시면 되냐면 절대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할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영원히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용마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시민 추천제 뭐 이런 것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 공영방송 사장 임명이 예. 이제 시민사회나 전문가 의견을 대폭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정현주 사장 임명된 거 있잖아요. 그게 시민사회가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용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지금으로서도 수용이 가능한데 이제 이용마 기자는 한 발 더 나갔죠. 국민이 뽑자. 뽑자. 예. 그럼 최민희 의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방송 독립을 보장하는 방안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 경우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도 방송 독립성의 시비는 일 거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내부 종사자들에게 권한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편성위원회를 만들고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서 예. 내부 종사자들에게 최대한 그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19대 때 거의 다 할 수 있었는데 종편의 보도편성위원회를 강제하자. 그것 때문에 그 논의가 좌절됐죠. 고용주 이사장은 지금 어디 방송위원회입니까? 거기가 방문진. 방문진. MBC. 어. 예, MBC 지배구조가 방송문화진흥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입니다. 그 방문진 이사장은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건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합니다. KBS 이사장은 대통령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그 고용주 이사장을 비롯해서 네. 지금 그 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임기가 많이 남았다면서요. 내년 1년, 8월까지인가? 이제는 딱 1년 남았네요. 1년 정도? 네. 그럼 그 임기는 무조건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임기는? 그게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임면권이냐, 임명권이냐. 임명권이냐. 근데 저는 임명권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MB가 정현주 사장 쫓아내면서 정말 사법기관까지 동원해서 내린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고용주 이사장은 검찰 조사하면 그만두겠다고 하더니 그렇게 자리 욕심을 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빨리 조사해서 기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소를 하면은 뭐 물러나야지 뭐. 그쵸. 기소가 되면. 네.
기소를 당하면 자격 상실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들, 당원들, 네. 다들 방송 독립을 원하는데요. 네.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냥 응원해주면 됩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보기 싫으셔도 MBC, KBS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MBN 다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정말 편파적이고 말도 안 되는 보도라든지 예. 그다음에 선정적인 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방심위에 그러니까 제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심위 제소해서 그게 주의 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면 그게 전부 제어가 심사에 반영됩니다. 예, 그래서 보기 싫으셔도 때로 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MBC 뉴스 시청률이 5%만 이상이 된다면 10% 가까이 된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일인데 지금 사실 우리 이 작가가 하고 있는 그 수다맨보다 영향력이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다맨을 들으시면서 조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상황을 이렇게 잘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네. 네. 또 우리 집회하면 또 가서 또 힘도 네, 실어주시고. 집회하면 힘 실어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네, 네. 의견 개진을 해주시면서 네. 답답하면 뭐 제 트윗으로 욕도 하시고 저 욕 알겠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네네. 그 아까 우리 어제 방송에서 농담으로 뭐 코바코 사장 얘기도 했는데 코바코는 뭐 하는 곳입니까? 코바코는 네. 방송 광고를 책임지는 곳인데요. 광고, 네. 예, 예전에는 코바코가 방송의 모든 광고를 책임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SBS가 지상파 광고를 주로 책임졌는데 SBS가 SBS 미디어 랩을 만들어서 떨어져 나가서 지금은 이제 공영방송 방송 광고를 총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방송 광고 그냥 방송국에 전화해서 광고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코바코가 그걸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코바코가 방송 광고 배분을 어떤 원칙으로 하냐에 따라 방송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그럴 수도 수도 있습니다. 있겠네요. 네. 오, 중요한 자리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 있습니까? 제가 그 어저께 방송하면서요, 이수혁 대사 거의 준 강의였잖아요. 네. 강의를 이렇게 잘 듣다 보니, 진짜, 우리가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 나오면 약간 우리 지지자들이 좀 주눅드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전혀 주눅들 일이 필요가 없다. 아니라는 네. 걸 정말 저도 확실히 인지했고, 정서적으로만 그랬는데, 네. 예, 그래서 여기저기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편 가서 오늘 얘기 막 하세요. 저는 하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리고 코리아 패싱이라 그러면 코리아 패싱 돼서 이거 이렇게 떠들면 우리 국익에 뭐가 좋냐 이렇게도 하고 막 혼자 막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생각을 딱 하면서 이제 적극 공세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같다 시즌 3 37번째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같다 시즌 3 37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37방송 2부는 초대 손님 없이 오랜만에 저희끼리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대표로 예상대로 선출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국회가 더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분도 좀 계세요. 근데 네. 극중인데 극- 극중주의는 예. 그 정치적 중용인데 예. 너무 또 발목 잡으시면 극중이 아니지 극발이지. 그냥 극중 그냥 말씀하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데서 아주 불쾌함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협조를 좀 안 해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엄청 많죠. 예. 그런데 야당의 도움 없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민의당의 도움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될까? 그럼요. 저는 안철수 후보의 당선이 사실 별 의미 없다. 약간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 대표라는 게 사실 정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게 당 대표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5.1%에서 5.9%로 0.8%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상의
이게 뭐 이런 거거든요. 원내대표랑 당대표랑이 서로 이제 역할, 특히 야당에서는 당대표가 지지율을 올려서 그걸로 원내대표랑 상의를 하는 겁니다. 예. 국민들이 이 방향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 근데 지지율을 많이 못 올리면 그 입김이. 그러니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또,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전 이렇게 합니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지율을 한 2배라도 올렸으면, 가령 5%에서 10%까지라도 올렸으면 지지율을 살아나고 있으니까 소위 극중주의. 이걸 한번 좀 따라주셔.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게 가능한가. 이제 이런 면에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결국은 많은 기자분들도 저한테 물어보는데 전략이 뭐냐. 그래서, 사실 전략이라는 게 뭘 좀 주고받고 이래야 전략이 좀 성립이 예. 되는데,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가 뭘 주고받고 할 수 있는 형편들이 아닙니다. 예. 즉 바꿔 말하면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소개해드리면, 일단 100대 과제에 대해서 담당 의원들을 다 두었습니다. 이제 곧 예. 발표를 할 텐데요. 그리고 하나 있고, 그 중에서 10대 핵심 국정과제의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잘한다. 10대 핵심 국정과제가 어떤 거냐면, 최저임금 인상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들 이 문제 좀 대책을 세우는 TF. 또 살림살이 일체가 나왔어. 최순실 살림살이. 그리고 이게 문고리 3인방 중에 안봉근이 근무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그 원래 제2부속실은 이제 영부인을 예. 이제 보좌하는 곳인데 그때는 최순실 부속실이었다고 보는 게 그렇죠. 타당한 것 근데 같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번에는 영부인이 없으니까는 부속실 없애겠다 그러지 않았나요? 예, 없애겠다고 했는데 슬그머니 생겨서 주로 무슨 업무를 하겠다 그랬냐면 민원 처리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됐고 이제 윤전추의 필라테스 장비를 제가 폭로하면서 문제를 삼았어요. 그랬더니 윤전추가 민원 업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민원 업무 한 거 가져와봐라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수순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최순실을 담당했다면 굉장히 그쪽으로선 숨기고 싶을 텐데 왜 이게 컴퓨터에 남아 있었던 거죠? 뭐 제가 남긴 건 아니니까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걸 처리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못 가진 것 같아. 그러니까 급하게 이거 짐 싸서, 왜냐면 윤전추 불려가고 뭐 안봉근 불려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탄핵 네. 국면에서. 그리고 검찰 특검에 출두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자기네들 꼬리 감추기, 즉 자기네들 숨기 바빠서 예.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자 이런 개념도 못 가졌던 것 같고, 실제로 8월 10일 날 처음 발견됐는데 이제 28일 날 발표한 것도 보면 예. 청와대에서는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어디까지 공유해야 되는지 아마 법적 검토를 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9,308건의 문건이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엄청 발표됐는데 그때 몰래카메라가 남녀 1인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윤전추가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했었고 다른 하나가 이영선 행정관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그 몰카라는 건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테이프의 흔적이 있지 않을까요? 왜 샀는지도 있을 거고 뭐 그렇죠. 너무 많을 것 같아. 예. 블랙리스트 관련된 이야기도 있을 거고, 여기에 실제로도 최순실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배후 조정했는지에 대한 내용,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다 나올 것 같아요. 누군가는 기록을 하거든요. 아니 뭐 하려고 하다못해 저 시계를, 몰래카메라 시계를 왜 샀냐? 이러이러해서 필요해서 사야 된다. 이게 그렇죠. 뭐 신청서라도 올려야 되거든, 공무원들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 그런 데이터들이 다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아직 청와대에서는 세세하게 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이죠. 어떤 법적 문건이 검토하고 제가 볼 때 이제 필요한 자료들은 검찰이 이관할 건 이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블랙리스트 건이 만약에 또 나왔다고 하면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신재생 에너지 육성 TF, 공교육 강화 및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TF, 그리고 아까 이야기 잠깐 어제 있었죠. 어제 이야기했던 통신비 인하 TF, 네. 그리고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TF,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지만 언론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TF, 또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TF, 또 많이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권력기관 개혁 TF, 그다음에 부동산 안정 및 서민 주거복지 TF,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 이렇게 10개를 꾸렸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이 법안 문제를 좀 통과시키기 위한 책임의원제를 실시합니다. 책임의원제. 그래서 의원들이 한 가지씩 또는 두 가지씩 맡아서 책임지고 좀 한번 법안 통과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의원들도 좀 이제 그 법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부하고
우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준비했던 바탕으로 어떻게 좀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적폐결산 국회가 돼야 되고 다음번 정기국회가 동시에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국회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저희들의 과제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쨌든 뭐 현재 안보 위기 이런 뭐 국면들이 있습니다만 이 법안 문제는 좀 약간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지루하긴 합니다만 제 말씀이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전방위적으로 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 통신비 관련하여 보편요금제가 네. 핵심이죠.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단통법.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TF팀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또 책임의원제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거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야당이 협조 안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 어머나. 아우, 정말. 진짜 훅 들어와. 그래요. 최윤희 의원님. 네. 지금 지방선거 한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것 네, 같은데 네. 벌써부터 야3당이 지방선거에서 공조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뭐 수도권 이거 공조 안 하면 우리는 전멸이다 이런 얘기까지 벌써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조 네. 안 하면 전멸이다 이 얘기는 다 해요. 그런데 보면 누구는 누구 빼자, 누구는 누구 빼자, 누구는 누구 빼자 이러고 그건 다 있잖아요. 다르고, 예, 예.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쉽게. 연대나 공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우리가 다 해봤는데요. 사실 그런 연대나 공조에서 우리가 성공한 적이 있냐고요. 별로 아니 근데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보면 그 정의당하고 이제 연대한 적이 있었죠. 예. 근데 가령 그건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교육을 기반으로 한 연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의 연대 양상은 어떤 거냐면 50%가 넘는 정당대 합쳐서 30%인 정당이 몸부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지율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건 사실 좀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가변 의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우리가 안 가지면 그 그쵸. 다음에 또 다른 제2, 제3의 정가변이 그렇죠. 되고 어느 날 100명의 정가변이 떠들면 예. 이게 정말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원내대변인 단호하게 좀 논평을 내시지 네, 그랬어요. 네. 논평의 문제일까? 우린 원내대표가 또 이야기 해버렸어 오늘 아침에 세게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미 이런 거예요. 이게 정치권의 싸움도 있지만 지지층의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대목에서. 즉 바꿔 말하면 저렇게 말하면 보수 집단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얄팍하게 소위 말하는 이분이 이제 그 대구 경북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이신데 그 영남 지역의 국회의원이신데 영남에서 이렇게 말하면 인정받는다? 이거를 완전히 발목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지지층 안에서 너무 무리한 이야기였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정말 정가변 의원도 욕먹는구나. 이런 정도 분위기로 우리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싸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셔서 부끄럽게 만들어야 이런 말 하면 내가 우리 지지자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구나. 이런 게 의원들 사이에서 스물스물 퍼져야 한국당의 의원들도 그런 말하고 눈치 보게 되고 이건 도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래놓고 사과를 거부하는 이런 분위기는요, 아예 이번에 없애야 돼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당원모집 광고 듣고 와서 이번에 또 뭐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뭔가 수상한 파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2부속실 하면 내가 치가 떨리지. 이게 최순실 담당했던 부속실이라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제2부속실에서 제일 먼저 이상했던 게 윤전주의 필라테스 장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시계, 몰카형 시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침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물론 그쵸. 그렇게 한다고 또 이기는 숫자가 나오면 뭐 본인들이 가치나 이런 걸 떠나서 뭐 어떤 뭐 설레임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레임을 가지겠지. 너무 예쁜 단어야. 아니 본인들은 그렇게 설렘을 가지겠지. 근데 네. 지금은 그런 가치나 지향에 대한 연대도 아니고 동시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치공학도 너무 나가서 이게 국민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오히려 그렇게 묶이는 순간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국민들이 네.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그리고요, 지금 야삼당이 아직도 촛불의 의미를 모르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촛불이 원하는 건 그런 정치공학적인 상층부의 이합집산이 아닙니다. 밑바닥부터 바꾸라는 건데 지금 적폐적 행태를 하면 정말 더 외면받죠. 그리고 진짜 그 순결한 보수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쪽 말고 순결한 보수들은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그렇죠. 계십니다. 예.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주특기 또 나왔습니다. 뭐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는데 대통령 탄핵 이야기. 제가 그 아주 막 정가빈 의원이 그거 제가 못 참아가지고요. 막 그런 거예요. 진짜 저 정서적으로. 그래갖고 강훈식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그런 의원들을 좀 속아낼 필요가 있겠다. 그래갖고 제가 국회의원 근데 왜 국민소환제 저한테 왜 죄송해요? 그냥 그러면 강훈식 의원도 대상이 되니까. 아니 내가 뭐 잘못 안 하면 되잖아. 그렇지. 왜 잘못 안 했는데 왜 나를 이야기해? 걱정하지 마 해. 그냥.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해가지고요. 네. 이게 진짜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럼 그리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을 탄핵하면 되지 왜 소환제를 하자고 하는데 국회의원은 탄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받았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달 만에 탄핵이 꺼냈거든요. 이 집단이. 예, 그랬다가 네. 이제 지읒일보 비롯해서 막 탄핵 얘기가 100번 넘어갔더니 네, 진짜 네. 탄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 대통령 선거 결과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대선 건데. 불복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대선 불복이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좀 그래서 규탄해야 청와대가 될 것 이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논평을 내고 반박을 한 거라고 봐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이상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은 그렇게 몰아갔던 한 명, 두 명 말하고 아무 대응을 안 하면 이거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되는 걸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청와대의 의중이라고 보고요. 근데 사과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고 저는 이제 이런